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최무영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다 굉장히 참 어렵고 참 힘든 아마 날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이 강의를 계속하는 게 가능할까,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이번 이제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 금요일 4월 4일 11시에 드디어 헌재에서 선고를 한다고 이제 떠서 참 저도 상당히 좀 조마조마하긴 합니다만 우리 모두 원하는 그런 결과일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강의부터는 훨씬 더 가볍고 좀 더 그런 명랑한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강의를 계획을 했을 때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 과학 세상을 보는 눈은 그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사실 다 마쳤죠.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물질과 대칭성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는 큰 제목이 자연, 물질과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만 사회와 인간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2부에서 첫 번째로 자연현상의 역학적 기술, 다시 말하면 이제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물리학에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들이 조금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자연현상 역학적 기술에는 대개 제가 4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전 물리학, 이거는 이제 이른바 역학과 전작 이론이고, 두 번째는 공간과 시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양자역학, 측정과 해석이라고 부제를 달았는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 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돈과 질서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고전 물리학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고전 역학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수식이 조금은 나오겠습니다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봐 수식을 넣습니다만 수식의 정확한 수식 자체는 전혀 생각 안 하셔도 괜찮고 그 의미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학 자체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먼저 고전 물리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크게 나누면 고전 역학과 그 다음에 전작 이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연 현상, 사실 물리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일단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대체로 현상이라는 것이 자연현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자연현상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다양한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서구 그리스 철학에서 현상과 본체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들이 있고,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고, 그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였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물리주의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피지컬리즘, 물리주의, 이런 주장을. 그런데 이 물리주의를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환원적인 생각이 보통 생각입니다. 환원적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있는데 물질의 구성원이 상당히 여러 개 있겠지만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성질을 생각하고 구성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 구성원들이 모인 전체 여러 가지 우리의 성질, 전체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걸 환원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에서는
이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 원자다. 또 원자는 또 핵과 뭐 전자다. 또 핵이란 거는 뭐 양성자, 중성자 따위 그런 기본 입자들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모든 물질은 결국은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기억을 하시면 렙톤이라든가 콜이라는 거 뭐 모든 거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렙톤과 콜들만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자연현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극단적으로 환원적인 생각, 환원주의를 끌고 나간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빗대서 얘기하면은 그런 기본 입자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본체적인 뭐 플라톤의 표현을 빌자면은 이데아 같은 뭐 그런 거에 대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현상이라는 걸 반드시 이렇게 환원적으로 생각해서 기본 입자들의 성질로 전부 다 이렇게 환원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물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비환원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어떤 이 기본 입자들, 구성원들의 성질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들 사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전체의 성질이 새롭게 생겨난다, 생성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리학을 보면은 물리주의라 하더라도 환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좀 비환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물리주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맞춰서 대개 물리학의 방법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역학이라는 방법이고 하나는 통계역학이라는 방법인데 이 중에서 통계역학이라는 방법이 좀 비환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상을.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동역학에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나중에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방법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는 대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주어진 대상계, 그러니까 물질이죠. 말하자면 물질인데 우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걸 그 대상을 생각했을 때 그 대상의 구성원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고 전제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그러니까 대상계, 즉 물질이죠. 그런 개가 처음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녀석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떤 상태로 바뀌는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에 따라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 펼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ime evolu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현상을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기본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제라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동역학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물리학의 방법입니다. 물리학의 방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그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방법론을 우리가 동역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이내믹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역학이라고 하면은 미케닉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은 역학이라고 부르면 역학. 이거는 영어로는 보통 미케닉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역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굳이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이제 정역학, 정지한계를 기술하는 거고 정역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상태라는 걸 기술하는 걸 동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역학은 영어로 뭐 굳이 말하면 스태틱스에 해당할 테고, 동역학은 이제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정지했을 때 기술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움직일 경우에 특별한 경우죠. 움직이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정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정역학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동역학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동역학이란 말하고 그냥 역학이란 말을 그냥 보통 같은 의미로 씁니다. 굳이 정역학이란 말을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자연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만 이 현상을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질이라고 붙였지만 우리가 그걸 여기서는 보통 기회라고 부르겠습니다. 기회. 그래서 어떤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 거기에 관계하는 그런 기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현상이, 그러니까 상태가, 그럼 따라서 어떤 현상이 앞으로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즉 시간 펼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펼침을 우리가 기술해 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동역학입니다. 이걸 조금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처음에 처음에 어떤 상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나중이라고 하는 건 뭐 임의의 시각이죠. 나중에 임의 시각의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 결정해 주는 걸, 요 바뀌어 나가는 걸 기술해 주는 그러한 이론 체계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걸 바로 상태 변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학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 제일 처음에, 자, 우리가 이 개라고 하는 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에 존재합니다.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개를 우리가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뭐 어떤 특성, 물리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가능하다, 또 어떠한 상태로 바뀔 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 개의 물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표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동역학적 특성 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개의 특성을 말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다가 L 또는 H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L이라고 하는 거는 라그랑지안이라는 거에 약자를 쓰는 거고, H라는 거는 해밀토니안의 약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물체를 던질 때 그 물체가 되게 이제 포물선으로 날아간다는 거 되게 많이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체 여기서는 이제 사실 그게 작용하는 게 제가 던지는 어떤 공하고 그다음에 지구라는 두 가지 구성원이 있는 건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개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상태를 이제 특성을 표상해주는 그런 함수라는 게, 이 개가 어떠한 그러니까 에너지 함수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개가 그 상태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태란 게 뭐냐 하는 걸 말을 할 때는 상태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상태란 게 과연 뭐냐 하는 걸 말해주는 어떠한 방식을 우리가 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상태 함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날아갈 때 어떤 순간에 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는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그 공의 어떤 위치와 보통 이제 속도를 보통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태 함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더 추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상태 함수라는 말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처음의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래서 처음과 나중 상태를 관련짓는 어떤 법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상태 변화의 법칙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상태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느냐. 다시 말하면 상태의 이른바 시간 펼침을 기술해주는, 우리가 그걸 동역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상태 변화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따라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상태라기보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현상을 우리가 처음에 설명하고 나중에 나중의 상태에서는 나중에 현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의 현상이라는 건 사실은 물리양이거든요. 우리가 물리양을 관측해서 말하자면 처음의 상태에서 물리양이 어떤 값이었느냐, 또 나중 상태에서는 물리양이 어떤 값이었느냐, 우리가 실제로 재는 거, 측정한다는 거는 물리양이기 때문에 물리양을 관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동역학 방정식, 다시 말씀드리면 상태 변화의 법칙이 말해주는 거는 물리양이 아니라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상태라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어떤 물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 과정이 필요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전역학 말씀드리겠지만 고전역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태라는 게 곧바로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특정하는 물리량과 그 다음에 그 기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게 직접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간단한 좀 고전역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동역학이라는 거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대상, 즉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특성을 어떻게 규정을 해주고 그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그럼 상태의 변화의 법칙이라는 걸 어떻게 줄 것이냐 뭐 이런 걸 다 총칭한 겁니다. 동역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럼 동역학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뭐 특성을 어떻게 표상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동역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시공간에서 모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현상이라는 건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공간에 존재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 시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부터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제를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간이라는 걸. 그래서 시공간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서술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역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서술을 하는 건데 그 서술하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전제하고서 그런 공간에 서술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서술 공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거 어떤 그 대상, 즉 기회 그 기회의 상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를 상태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서술 양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서술할 그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기회, 대상, 그 기회가 보이는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상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서술 모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동역학이라는 건 결국은 시공간을 어떻게 전제할 것인가 구조를 해서 서술 공간, 그 다음에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술 양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상할 것이냐에 따라 서술 모형. 이렇게 세 가지의 이 그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그 분류를 보면은 조금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거라서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걸 조금 좀 양자역학을 나중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시공간의 구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상대성 이론을 생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대론적 시공간이라는 거는 상대론이 나오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뉴턴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공간이라는 건 3차원이고 3차원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시간은 완전히 공간과 완전히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라서 그냥 1차원적으로 보자는 거죠. 별개로, 공간과 별개로.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상대론적 시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걸 전제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 동역학을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에 나타난 거지만 상대론을 생각해서 상대론적 시공간이라는 거는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차원 공간과 시간이 무관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얽혀서 말하자면 4차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상대론적인 생각이라서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같이 얽혀서 4차원을, 그러니까 3차원의 공간과 1차원 시간이 같이 얽혀서 하나의 4차원을 이룬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제하고서 거기에 우리가 기회가 그런 걸 전제하고서 동역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서술 공간을 어떻게 전제할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술 양식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역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전역학적 서술이고 이거는 이제 뉴턴에서 출발한 서술 방식이죠.
서술 양식이고 또 하나는 양자역학적 서술입니다. 이거는 20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만들어진 그러한 서술 양식이라서 우리가 이 고전역학적 서술을 당분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양자역학적 서술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 모형,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상할 거냐에 따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역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입자냐, 이제 파동이냐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 어떤 알갱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알갱이의 모임으로 표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는 걸 우리가 알갱이 동역학이라고 그러죠. 뭐 한자어로는 질점역학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particle dynamics라고 부르죠, 보통.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을 알갱이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 대신에 말하자면 어떠한 그 파동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을 생각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마당,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당 이론이라 부르는데 한자로는 장이라고 그러죠. 한자, 장. 그러니까 혹시 아마 뭐 물리를 조금 고등학교 때 배우셨으면은 무슨 뭐 중력 장인이 혹은 뭐 전기 장인이 하는 거 혹시 기억을 하시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말로는 마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상을 궁극적으로는 대상이 그러니까 어떤 알갱이들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마당, 즉 장, 그거 자체다라고 보는 거는 이 마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파동의 형태로 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전파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파동으로 본다는 뜻이고 그거를 다루는 방법을 마당 이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field the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서술 모형을 우리가 입자로 생각할 것이냐, 파동으로 생각할 것이냐 따라서 두 가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역학은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서술 공간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서술 양식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서술 모형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두 몇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러면 둘하고 둘이니까 뭐 6가지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술 공간에 두 가지 나뉘면서 또 각각의 서술 양식이 또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또 각각의 서술 모형이 또 두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다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이 돼버리니까 사실 생각하면 바로 8가지 종류의 동역학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8가지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8가지 동역학 실제로 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한번 그냥 뭐 재미로 한번 쭉 들어보면은 자, 이걸 처음에 우리가 그러면 서술 공간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누면 하나는 비상대론적 시공간, 즉 뉴턴적인 생각. 그렇게 생각해 동역학을 만든 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대론적인 시공간에서 또 동역학을 만든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각각의 경우에 이제는 서술 양식에서 자, 고전역학적 서술이 있을 수 있겠고, 양자역학적 서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상대론적인 그 시공간에서 서술 양식을 고전역학적 서술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양자역학 서술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고전역학, 양자역학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흔히. 그런데 한편 시공간을 상대론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고전역학적 서술 양식을 쓸 수도 있고 양자역학적 서술 양식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뭐라 그러냐? 상대론적 고전역학, 상대론적 양자역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술 모형을 어떻게 할 거냐, 즉 입자, 알갱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파동, 마당으로 볼 것이냐 또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고전역학, 비상대론적인 고전역학을 둘로 나누면,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우리가 알갱이로 보는, 입자들로 보는 걸 우리가 그걸 보통 고전역학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뭐 굳이 말하면 고전 질점역학이죠. 고전 알갱이 역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일에 대상을 그 특성을 표상할 때 입자, 알갱이로 보지 말고 파동으로 보자, 이렇게 파동을 다루자 하는 걸 우리가 연속체 역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tinuum Mechanics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전 역학, 흔히 말하는 뉴턴이 생각한 것이 바로 맨 위에 있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상대론을 전혀 몰랐으니까 당연히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별개의 거로 생각을 했고, 그런가 하면 그래서 고전역학적 물론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상을 알갱이로 표상을 했으니까 따라서 뉴턴이 만든 역학, 즉 뉴턴 역학은 바로 우리가 흔히 그냥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과학이론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가장. 그런가 하면은 만일에 다 뉴턴 같이 하지만 그러나 대상만 입자로 보지 말고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에 대한 걸 보는 것이 연속체 역학인데, 이거는 고전 탄성이론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탄성체를 생각하는 건데, 탄성체라고 하는 것이 탄성체의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그걸 굉장히 우리가 파동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대표적인 학문의 갈래가 바로 음향학입니다. 사실 음향학. 우리가 소리를 다루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동이기 때문에 고전역학적으로 하면서 파동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음향학인 거죠. 소리의 이론.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역시 비상대론의 서술 공간이지만 서술 양식만 양자학적이라는 서술 양식, 20세기 들어와서 나온 그걸 다루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대상을, 서술 모형을 입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파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둘로 나누는 게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입자로 다루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되게 흔한 양자역학, 뭐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질점역학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거를 파동으로 생각하자, 대상을 파동으로 다루자 하는 거는 바로 양자탄성이론이죠. 그러니까 고전탄성이 아니라 양자탄성이론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소리알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소리알 이론 하면 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소리알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이게 바로 포논이라고 말합니다. 포논. 소리알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이제 포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은 소리알이죠. 그래서 이 포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이게 해당하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물질, 어떤 고체 같은 물질이 있었을 때, 그 고체가 말하자면 고체 안에서, 고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경우에 이제 원자들이 혹은 뭐 원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이렇게 쫙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인데, 우리가 흔히 결정이란 말을 쓰죠, 결정. 근데 거기서 원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자리에 살짝 좀 떨 수가 있습니다. 떨기가 생길 수 있는데, 진동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소리알이라고 부릅니다. 포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각각의 우리가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이 제자리에서 떨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lattice vibration, 우리말로는 살창 떨기라고 하는데, 그런 살창 떨기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런 그 물질, 고체의 성질들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많이 정해지는데, 그걸 다루는 이론이 바로 소리알 이론이죠. 포논 티어리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양자탄성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탄성 이론과 양자탄성 이론의 차이는, 고전탄성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 양자역학을 생각하지 않고 고전역학적으로 이런 물질의 진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뭐 대표적인 게 지진파 같은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예죠.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끔찍한 지진이 생겨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참 안타깝고 참 불행한 정말 사실인데, 그런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지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의 표면에, 지구의 표면이 거기에 그 진동이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파동식으로. 그런 걸 다루는 거는 고전탄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고전탄성 이론. 왜냐하면 그거는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고 고전역학으로 기술하게 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어떤 물질의 정말 성질을 볼 때 이 고전적인 여러 가지 고전이 아니라 어떤 이 고체의 여러 가지 성질을 볼 때는 거긴 상당히 우리가 원자들의 그런 이 원자들의 거동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자역학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고전탄성이 아니라 양자탄성 이론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포논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비상대론 얘기는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상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론적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상대로 생각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3차원 공간과 시간이 무관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같이 얽혀 있다. 하나의 어떤 그걸로 얽혀 있다. 하나의 그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다룰 때, 그러면서도 서술 양식은 그냥 고전역학을 쓰자. 양자역학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대론적 고전역학인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그러면
그 특성을 표상할 때 서술 모형을 입자 알갱이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파동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입자로 생각하자, 알갱이로 생각하자는 것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상대론적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뭐 굳이 말하면 상대론적 고전 질점역학이 되겠지만 그냥 보통 상대론적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이거를 그 서술 모형을 파동으로 생각하자, 파동을 다루자 하는 것이, 즉 마당을 다루자 하는 것은 바로 상대론적 고전 마당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근데 이름이 굉장히 길지만 상대론적 고전 마당 이론,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이거 우리가 바로 전기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기 현상을 다루는 게 바로 상대론적 고전 마당 이론이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 자기현상이라는 거는 놀랍게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원적으로 상대론적입니다. 사실은 전자기 현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자기 현상의 그 궁극적인 전자기 현상이 바로 빛인데 그런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아주 본원적으로 상대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론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전기역학은 그러니까 상대론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상대론 어떻게 보면 상대론의 출현을 미리 완전히 예고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기 자기 현상이라는 건 바로 상대론적 고전 마당 이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생각하는 중력 이론, 중력 이론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주에 대한 문제, 뭐 중력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대론적 고전 마당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술 공간은 상대론적으로 4차원 시공간을 생각하고 서술 양식은 역시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서술 모형을 그러면 입자, 알갱이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파동, 마당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자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상대론적 양자 질점 역학 해야 되겠지만 그냥 보통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 부르고 그런가 하면은 만일에 대상을 서술 모형을 입자가 아니라 파동, 마당으로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바로 양자 마당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양자라고 하는 걸 영어로 보통 퀀텀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양자를 퀀텀이라 부르죠. 퀀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마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퀀텀, 마당 이론을 우리가 필드 시오리라고 하니까 필드 시오리 앞에다가 퀀텀을 붙이느냐 아니면 클래시컬을 붙이느냐 차이죠. 그러니까 클래시컬 하면 고전이라는 뜻이라 돼서 여기에 필드 시오리라고 붙이면은 클래시컬 필드 시오리 하면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고전 마당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퀀텀 필드 시오리 하면은 바로 양자 마당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마당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양자 전기역학이니 혹은 양자 빛깔역학이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양자 전기역학이라는 거는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라고 부르는 거라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기역학이라는 건 전자기론이라서 이건 고전 마당 이론인데 이거를 양자 마당으로 바꿔준 것이 양자 전기역학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본 입자들 원자들의 성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양자 빛깔 역학이라는 거는 퀀텀 크로모다이내믹스라고 부르는 건데 빛깔이란 말 혹시 쿼크 할 때 빛깔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쿼크의 빛깔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양자 빛깔 역학은 쉽게 말씀드리면 쿼크를 다루는 이론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역학에 대한 간단한 그런 서론이 되겠고,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고,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생각할 것이 뭐냐? 여기 8가지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고전역학만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즉, 뉴턴이 만든 체계죠. 굉장히 오래된 체계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훌륭하고 아직까지 보면 과학이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다룰 것이 먼저 고전역학,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라는 게 과연 뭔가,
그리고 고전 전자기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역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맨 위에 고전역학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전역학에 대해서. 그래서 자, 고전역학이라는 게 뭐냐? 이건 바로 이제 움직임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오래전에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모든 물체는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정지해 있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상태다. 움직이는 건 굉장히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하여튼 힘을 줘서 움직이게 하면 그 다음에 언젠간 다 정지하지 않습니까? 다 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물체는 자기의 근원적인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정지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중세까지도 계속 왔죠. 스콜라 철학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갈릴레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뉴턴보다 먼저 해서 고전역학이라는 이론 체계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바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분인데 이 갈릴레이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갈릴레이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똑같이 정지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일에 움직이면서 그 물체를 보면은 그 물체는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면 정지한 사람,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역시 똑같이 정지한 사람이 볼 때만인데 그럼 정지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의 생각대로 그때 천동설, 지동설 얘기가 있었지만 만일에 지구가 해주를 돈다고 하면 지구 자체가 움직이니까 지구에 가만히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지구 자체가 아예 움직이는 판에 제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가 우주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움직이는 거니까 따라서 절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물체가 절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것이 본능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역학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걸 제일 처음에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먼저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하는 거는 그럼 물체에 움직인다는 건 위치가 바뀌는 게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체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그러면 물체 위치를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표계가 필요하다. 한자어로는 좌표계죠. 좌표계가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좌표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준점 하나 생각해서 그 기준점 우리가 보통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축 방향을 X축, Y축, Z축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 세로, 높이 축을 적당히 정해서 그러면 그 원점부터 이 축 방향을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말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자리표 혹은 한자어로 좌표라고 그러는 거죠. 저기 X, Y, Z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 보시면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좀 이게 공간 좌표를 좀 배우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X, Y, Z 세 가지 축을 그렸고 O라고 쓴 게 원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P라고 하는 어떤 점이 공간에 있다고 쳤을 때 그것이 어떤 물체가 그 P라는 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P라는 점에 위치가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X, Y, Z라고 하는 좌표는 되게 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가? 그러면 원점부터 P라고 하는 점을 잇는 그런 우리가 여기 빨갛게 표시한 그런 화살표를 보실 텐데 그것이 바로 P의 위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는 겁니다. 빨갛게 표시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치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X, Y, Z는 세 가지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하나로 빨간 선 하나, 그러니까 R이라고 표시했는데 우리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우리가 보통 흔히 벡터라는 말을 씁니다. 벡터라는 양은 말은 무슨 뜻이냐면 P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 R이라고 하는 거에 크기가 있겠지만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R이 크기가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 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굳이 말씀드리면 이 녀석이 이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R이라는 그 길이는 똑같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향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위치를 표현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원점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하면 끝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있냐도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양을 우리가 보통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X, Y, Z라고 하는 세 가지
자리표를 주면, 좌표를 주면은 그러면 방향까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위치라는 건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이른바 벡터라고 하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좌표 3개를 주면 된다. 뭐, 그래서 벡터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분을, 이거 하나는 우리가 성분이라 말합니다.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이런 성분을 갖고 있는 양을 하나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부른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것이 이거죠. 우리가 상태란 것이 뭐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역학의 종류가 나뉘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는 게 물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알갱이인 거죠. 물체라는 알갱이를 보니까 말하자면 지구가 해주위를 돌 때 지구를 우리가 대상으로 볼 때는 지구가 하나의 알갱이인 셈입니다. 알갱이가 꼭 작다는 꼭 작다고 생각할 건 아니죠. 사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그 물체, 그 알갱이의 위치와 어느 순간에서 위치, 그 다음에 그 녀석의 그때의 속도,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녀석의 상태를 규정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이것이 고전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죠. 상태를 그렇게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따라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서. 그래서 이거 속도라는 거, 이거 말하자면 위치나 속도가 다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다 시간 t에 따라서 바뀌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위치도 변하고 속도도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시간 t의 함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함수를. 그래서 그리고 위치가 벡터듯이 속도도 일반적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라는 것도 방향이 있죠. 뭐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일로 가는 거하고 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속도도 역시 성분이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X 성분이라는 거, Y 성분이라는 거, 뭐 Z 성분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역시 우리가 벡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이제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전역학에서는.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건 상태라는 것 자체를 위치와 속도로 보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상태가 바뀐다는 거는 위치나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위치가 바뀐다는 건 뭐 그건 당연히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 즉 이게 운동 한자로 보통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운동하면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이 뭐 새마을 운동도 운동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축구도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움직임이라고 쓰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럴 때 따라서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위치가 바뀌니까 따라서 어떤 시각 t일 때 t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조금 흘렀다, 좀 지나갔다. 그래서 시각이 t 프라임이 되면 조금 바뀌면 그러면 위치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꼼짝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느냐, 그 시간에 흘러간 거, 이 시각의 차이가 우리가 그걸 시간이라고 부르면 이걸 델타 t라고 하면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뺀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델타 t라고. 그럴 때 위치는 얼마나 바뀌었느냐, 얼마나 즉 움직였느냐 하는 걸 우리가 위치의 변화라고 하겠는데 이걸 흔히 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걸 우리가 델타 r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에 위치를 뺀 그 차이가 바로 얼마나 위치가 바뀌었느냐, 즉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3초가 지났는데 위치가 얼마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 위치 바뀐 거, 변화한 거를 그때 흐른 시간, 지나간 시간으로 나누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초 동안에 얼마나 움직였냐가 되겠죠. 이를테면, 즉,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가. 델타를 델타 t로 나눈 거죠. 그럼 요럴 때, 이건 조금 전문적입니다만 우리가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델타를 델타로 나눈 건데 이거를 여기서 델타 t를 굉장히 작게 보내라. 이게 극한이라는 건데 수학에서 수학에서 혹시 미적분을 조금 배우셨던 걸 기억을 하시면 아마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텐데 하여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바뀌었냐고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R에다가 위에다가 점 찍은 거. DRDT라는 게 R이라는 놈이 일반적으로 시간의 함수가 될 텐데 그 시간의 함수 R이라는 놈을 T로 미분해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점 찍기도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걸 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뉴턴이 이걸 미적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순전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전역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뉴턴이 그동안 없었던 미적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건 수학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사실은 물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뉴턴이 만들어낸 건데 뉴턴만 만든 게 아니라 같은 시대에 라이프니츠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미적분을. 뭐 둘이 서로 누가 만들었냐 한참 뭐 싸우고 그랬는데 뉴턴은 자기가 만든 걸 라이프니츠가 훔쳐갔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보면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이 서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거는 뉴턴이 조금 앞섰다고 하는데 발표는 라이프니츠가 먼저 발표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났네. 잠깐만. 이거 안 뜨지, 나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이분들, 베르누이도 이걸 뭐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베르누이까지 같이 넣어야 될 것 같고, 재미있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그 다산 정혜양 선생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다산의 그 저서 중에 이제, 목림심서든가 경세표든가 보면은 명백하게 적분의 개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분하고 모르셨겠지만 적분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넓히고 하고 이런 건 확실하게 그 얘기를 거기에 해놔 있으니까 지금 보면 딱 적분의 얘기죠. 근데 미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관계죠. 이렇게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 되는 건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의 변화율, 우리가 이걸 보통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걸 우리가 V라고 표시하면 이건 뭐냐면 R 닷이라는 거는 R을 미분하라 이거죠.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다시 말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비율. 그것이 바로 속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속도라는 것이 이렇게 위치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있으니까 각각의 성분을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성분을 미분해서 X 닷, Y 성분을 미분해서 Y 좌표를 미분해서 Y 닷, 또 Z 좌표를 미분해서 Z 닷 하면 합쳐갖고 우리가 속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렇게 속도라는 걸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은 속도도 꼭 일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던지면은 빨리 날아가다 천천히 날아가다가 이렇게 되니까 속도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위치의 변화율을 생각하듯이 속도의 변화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가 이거를 가속도라고 부르거든요.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보통 A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엑셀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가속도는 뭐냐?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바뀌니까. 그래서 이걸 V-면 V란 놈이 속도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니까 즉 1 도함수니까 따라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2개 도함수가 바로 가속도다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각 성분들을 한 번씩 더 미분하니까 X 더블 닷, Y 더블 닷, Z 더블 닷. 두 번 찍힌 거는 이거 다시 쓰면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같은 뜻이죠. 같은 뜻.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이거 아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다시피 아이작 뉴턴이 만들어낸 거죠. 아이작 뉴턴이 이런 시대에 산 분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앞에 참 보면은 앞에 이게 공식으로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참 아직도 우스운 나라죠. 아직도 왕이 있고, 뭐 아직도 왕정에 신음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 참 상당히 그 옛날을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 근대화가 안 된, 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영국 사람한테는 사실은 희한하게도. 자, 그런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움직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움직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동역학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태 변화 법칙인데, 이 뉴턴 역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힘이 주어지면 힘이 주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바뀌게 된다. 움직임이 바뀐다는 얘기는 위치와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속도가 바뀐다는 게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니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힘이 주어지면 움직임이 바뀐다 하는 것이 뉴턴 역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 어떤 물체에 똑같은 힘을 줬는데도 어떤 녀석은 움직임이 많이 바뀌고 어떤 건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힘이 모든 움직임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물체가 이른바 가벼우냐 무거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우면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가벼운 물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바뀌고 움직임이, 무거운 물체는 움직임이 조금밖에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거는 그 물체가 얼마나 가볍냐 무겁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다른 말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관성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관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어떤 주어진 대상, 즉 주어진 물체가 그것의 움직임이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바뀌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관성이 크다는 거는 움직임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성의 크기를 보통 한마디로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질량. 그래서 보통 M이라고 흔히 많이 약자를 쓰죠. 질량. 영어로는 mass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걸 다시 합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힘이 주어지면 따라서 단순히 움직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라고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썼습니다. 보통 P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게 M 곱하기 V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만 변하는 게 아니고 속도가 변한다기보다는 거기다 질량을 곱한 양, M이 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뭐랄까요. 조금 더 정밀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는 거는 여기 식 보시면 P-라는 거는 그러니까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M 곱하기 V에다가 미분을 한 거니까 M 곱하기 V 다시 되는 거죠. V의 미분. M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할 테니까 질량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힘 F다가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바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V-라는 것이 바로 뭐죠? V-라고 하는 것 자체가 V-가 속도의 변화율이 이게 무슨 뜻이냐?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dvdt인데, dvdt죠. 혹시 다시 쓰면은 r dt 이거죠. 위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라. 이게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A라고 불렀거든요. 이 가속도. 따라서 여기 V-라 쓴 놈이 A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F는 M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V-A니까 이게 연속이 A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A는 M분의 F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동력학 법칙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걸 조금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때 물리를 조금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마 되게 이렇게 배웠겠죠. F는 F 이퀄 M이라고 아마 되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이렇게 이식하고 여기 A 이퀄 M분의 F하고 뭐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아요. 수학적으로는 같죠, 당연히. 뭐 굳이 말하면 M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 M은 당연히 0이 아닐 테니까요. 그럼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식인데, 그런데 사실 이 식의 뜻과 이 식이 말해주는 뜻은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긴 하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 이 식은 뭐냐? 자, 우리가 이 말이죠. 어떤 물체에 F라고 하는 힘이 주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가속도가 생긴다. 즉, 움직임이 바뀌게 된다. 움직임이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움직임의 변화, 즉 가속도는 그때 그 녀석이 받은 힘에 비례하고 그 녀석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건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의 의미는. F 이퀄 ma라는 건. 이거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힘이란 게 뭐냐? 힘의 정의, 힘의 데피니션, 정의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 두 가지 식은 수학적으로 물론 같은 식이지만 그러나 식이 말해주는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동력학 법칙, 그러니까 움직임 법칙, 뉴턴의 법칙 이렇게 말하면 이 식보다는 이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거의 의미가 자, A라고 하는 놈이 뭐냐? A라는 가속도라는 것이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X성분, Y성분, Z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속도의 X성분의 도함수고 이거는 속도의 Y성분의 도함수, 이거는 속도의 Z성분의 도함수인 거죠. 또 나 말들면 이거는 위치, X가 위치, Y, G니까 이거에 두 번씩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속도라는 것도 역시 벡터죠. 물론 벡터니까 벡터에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X성분, Y성분, Z성분이. 그럼 결국은 이거는 X성분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힘도 마찬가지죠. 힘이란 것도 역시 벡터가 돼서 힘도 역시 사실은 X성분, Y성분, Z성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자면 어디가 어떤 힘을 줘서 어떤 걸 뭐 밀려고 했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미느냐, 뭐 이쪽으로 아니면 뭐 일로 주느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방향 어떤 방향 힘을 주냐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달라지니까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이 당연히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따라서 힘도 결국은 성분이 있는 거죠. 이게 X성분, Y성분, Z성분. 그러니까 즉 힘도 역시 당연히 벡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식은 사실은 벡터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성분끼리만 생각하면 X성분이 이렇고 Y성분이 이렇고 Z성분이 이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보시다시피 위치를 다 두 번 미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 식은 결국은 뭐냐면 식 자체가 방정식인데 이게 도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보통 이게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차 도함수를 갖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이른바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건이라는 거는 처음에 위치가 어디 있었고 그 물체가 그 다음에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냐 이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처음 위치 즉 뭐 t가 0일 때 위치가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 속도 t가 0일 때 그 속도가 얼마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공을 던진다고 했었을 때 처음에 그때 던지는 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던졌다, 어떤 속도 던졌다 이것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이른바 수학적으로 이러한 이게 미분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러면 이미 순간이라는 건 나중에 이미 시각에서 거기서의 위치와 속도를 딱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미의 시각 t에서 위치와 속도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속도로 던졌냐 하면은 이미의 뭐 1초, 2초, 3초 그때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이런 생각 우리가 바로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초기 조건만 결정되면 나중에 임의의 시각에서의 상태가 완벽하게 결정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마저 고전 역학을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자전거 타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 탈 때 어떻게 타야 되냐 하는 걸 고전역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좀 강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